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서당인문학 키워드로 읽는 동양사상 세 번째 키워드 의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의입니다. 예나 인이나 의는 모두 이제 그 동양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의는 어떤 내용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에 가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고요. 그 앞에 안중근 의사의 글씨가 이렇게 이제 돌에 새겨져서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탁본을 한 글씨가 오른편에 이렇게 있는데 내용은 견의사의 견위수명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해보자면 이로움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치라 하는 말입니다. 이로움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은 당장에 내게 이로울 것이 생긴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취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에 부합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이고요.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치라는 말은 그것이 위태롭다는 것은 이제 위에서 말하는 이로움에 반대되는 상황이겠죠. 내게 해로울 수 있는 그 해로움에 이제 좀 심한 정도가 위태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위태로운 상황을 보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칠 일이 아니라 그것이 이 정의로운 일이면 그러면 도망치기보다는 피하기보다는 차라리 목숨을 바쳐서 그 정의를 실현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안중근 의사가 이 글씨를 썼다는 것은 그것도 이제 여순 감옥에서 이제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여순 옥중에 계실 때 그때 쓰신 글씨인데 아마 그 당시에 안중근 의사의 이제 소회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에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의로움의 반대로 이로움이라는 단어가 같이 대비해서 등장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로움은 항상 동양 고전에서는 이로움과 대비되어서 언급이 됩니다. 의로움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이게 잘 설명이 되지 않고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맥락이 항상 저 이로움이라고 하는 것과의 대비 관계 속에서 설명이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안중근 의사의 이 글씨는 논어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논어 헌문편에 보면 견리사의 견위수명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견리사의와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논어 계시편에 보면 견득사의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얻을 것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제 저 이로울 이자가 내게 어떤 그 얻을 것으로 치환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함께 얘기하자면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제 함께 아울러서 해석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로움, 의로움 이것을 이제 삶의 가치를 재는 저울이 있다면 그 저울 위에 이것을 이제 올려놓고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이로움과 의로움은 이제 그 내용적으로 어떤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냐면 이로움은 이제 물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삶에 소용되는 어떤 물질적인 것, 혹은 그게 유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무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재물이라고 하는 물질도 될 수 있겠지만 명예라든가 혹은 또 다른 형태의 무형의 어떤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에 비하면 의로움은 도덕과 같은 것이 되겠죠. 어떤 가치, 윤리 뭐 이런 것들과 동의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질적인 이득을 보았을 때 이게 도덕적으로 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이제 이런 말이 앞에 견의사의라는 말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저 이야기를 조금 또 하나 더 곁들여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 인간이 육체하고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육체하고 정신 중에서 내가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부여하며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 물질적 이로움이라는 건 내 육체적 삶을 윤택하게 편리하게 하는 데 소용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육체적인 삶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내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쪽 것으로 삼게 되겠죠. 그러면 저것을 포기해야 할 만한 것은 아마 세상에 없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육체만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설령 그것이 육체적인 삶의 물질적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도덕적인 의로움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면 그건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물질적인 혜택을 내게 주면서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정의로울 때 가장 이제 좋겠지만, 그것을 함께 소유하기가 어렵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육체적 삶으로 제한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이쪽 부분에 방점을 두고 선택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소홀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공자가 견의사의 이로움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안중근 의사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 글씨를 쓰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육체가 당할 수 있는 가장 그 해로움, 이로움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해로움의 가장 그 극한의 것이 뭐겠냐 그러면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중근 의사는 이등박문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했을 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이제 죽을 줄 알고 그 거사를 하신 것이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육체적으로는 가장 해로운 것을 예견했으면서도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가신 것이고, 그분을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선비, 의사, 안중근 의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 두 개를 저울 위에 놓고 보자면 이 육체 물질 이로움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것보다 정신, 도덕, 의로움, 이것을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도 설명했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로움에 밝다, 이렇게 해서 군자와 소인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제가 밝다 이렇게 설명을 번역을 했는데, 이 글자는 유자입니다. 본문에서는 군자는 유어이하고 소인은 유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자를 보통 이제 비유하다 할 때 비유할 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비유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A를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이 잘 전달되지 않을성 싶으면 A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저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사례, 유사한 사례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A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그래서 이 비유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유자를 주자가 논어의 이 유자를 해석을 할 때 효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유는 효자의 뜻이다. 그런데 이 효가 뭐냐면 새벽효거든요. 새벽효. 그러니까 이 새벽이라는 건 밤이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죠. 새벽은. 그러면 밤은 어둠이고 아침은 밝음이니까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상태로 넘어가는 게 새벽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벽효자가 깨달을 효가 되는 이유가 저 새벽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글자로 이 글자를 설명을 했다. 그러면 군자는 의에 대해서 훤하다 이런 뜻입니다. 소인은 이로움에 대해서 훤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걸 할래 저걸 할래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하냐 그러면 자기가 훤하게 알고 있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더 다른 길이 있다는데 라고 해줘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길로 가려고 한다고요. 그게 사람들의 성향이죠. 그러니까 군자는 의로움에 훤하니까 어떤 사안을 맞이했을 때 맞닥뜨렸을 때 여기에 기준을 두고 그 사안을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롭냐 안 의롭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게 자신의 훤한 부분이니까. 근데 소인은 항상 이로움에 훤하니까 이로움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게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그래서 그게 아무리 옳아도 이익이 없으면 손해면 안 하고 아무리 잘못된 것일지라도 그것이 이익만 가져다 준다 그러면 한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군자는 아무리 그것이 나한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의로움에 저촉되면 나는 안 한다. 그런데 그게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의로움에 부합한다 그러면 군자는 그 길을 선택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의롭다와 이롭다를 역시 대비해서 쓰면서 그걸 군자와 소인이라고 하는 그 인간형으로 공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군자와 소인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 군자와 소인이 동양 고전, 논어, 맹자 할 것 없이 많은 고전들에 등장을 합니다. 이 군자와 소인이 이제 보통은 바람직한 인간형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형 이렇게 이제 군자와 소인을 각각 이야기하곤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세로 축에 덕이라는 축이 있는데 이 덕은 개인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격입니다. 그 사람의 지식 수준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의 도덕성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이 품격이 어떠냐를 나타내 주는 것을 이제 덕이라고 한다면 이 이제 가로축은 위입니다. 위는 지위인데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갖는 지위, 계급하고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 내용적으로 보자면 사회적인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회에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영향력이 크게 되는 거죠. 그 지위는 영향력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덕이라는 축과 지위라는 축이 있다고 할 때 만약에 어떤 사회가 이런 형태의 사회라면 이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이 점을 보시면 이 점은 덕이 이렇게나 높은데 지위는 여기밖에 안 되는 아주 그 사회에서 영향력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개인은 훌륭한데 그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지위에 지금 처해 있다 그러면 그
그 사회는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없죠. 반대로 이 사람은 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사회에서는 이렇게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된 놈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덕과 위가 이렇게 반비례하는 형태면 이 사회는 나쁜 사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인 거죠. 덕과 위가 비례하는. 개인이 이렇게 훌륭한 덕을 가지고 있으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그 인격에 바탕을 한 이제 영향력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제 반대로 어떤 사람이 덕이 이 정도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그에 걸맞는 이제 저 아래 자리에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 맞겠다 해서 덕과 위가 비례하는 이런 형태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비례선상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도 여전히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이 사람을 군자라고 할 것이냐 소인이라고 할 것이냐 이 사람은 군자라고 할 것이냐 소인이라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이 사람을 소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군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덕과 지위가 같이 높은 사람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소인은 덕과 지위가 낮은 사람을 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사극 같은 데도 보시면 지체 높으신 분을 찾아갈 때 소인이 뭐 어쩌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소인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자의 원 의미는 덕과 위를 겸비한 사람이다. 소인은 덕과 위가 모두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지위는 이 소인하고 같고요. 덕은 군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을 지위에 따라서 소인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위가 군자하고 같고 덕은 소인과 같은데 이제 지위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사람이 군자가 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이 사람이 덕이 이 군자와 같으니까 이 군자를 지칭했던 이 이름을 이 사람한테도 줄 것인가? 그리고 이 사람은 덕이 소인하고 같은 수준이니까 군자가 아니라 소인이라고 불러야 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래는 덕과 위를 비례한다고 보고 그것을 같이 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덕과 위를 같이 고려하지 않고 이게 이제 어긋나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덕을 중심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지위는 높더라도 덕이 낮은 이 사람은 이 군자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지를 않고 소인 이렇게 부르고 이 사람은 아무리 지위가 없지만 덕이 훌륭하니까 이 사람은 군자라고 불러서 이제 고전을 보실 때에도 어떤 경우에는 군자 소인을 덕과 위를 다 겸한 의미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 지위를 가지고 군자 소인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덕을 중심으로 해서 군자와 소인이 어떻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아까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로움에 밝다 하는 그 공자의 그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하는 얘기지 지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어 특히 논어에 보면
군자와 소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그 비유들이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수많은 그 군자와 소인에 대한 그 언급들을 항상 이 표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요 의를 즉 정신이나 도덕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하고 이제 육체적 삶에 또는 물질적 풍요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을 소인.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것과 이것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제 상대적으로 저거보다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을 때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의로움에 대한 오늘의 주제인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이로움과 비교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훨씬 더 풍성하게 이야기했던 인물은 맹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맹자의 의로움과 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